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아이와 진심으로 소통이 되면서 부모도 좀 행복하고요. 부모가 무슨 죄졌습니까? 여러분들 노후 튼튼하세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쓰면서 그게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해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먼저 여러분들 아마 안타까운 이 동네 얘기죠. 새 모녀 자살 사건 기억하시죠? 자, 근데 이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 아세요? 세상을 떠난 그 엄마한테는요 친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남동생은 돈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누나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누나한테 자주 찾아가서 누나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남동생의 도움을 거절하고 딸 둘을 데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엄마의 심정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해 잘 안 되시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가 매우 중요해요. 저는 그분은 분명히 고립감 속에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굴 도와준 적도 도움을 받은 적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살면서 유대감을 많이 느낍니다. 어려울 때 누굴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죠. 자연스럽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사회는요 좌절감 쪽을 자극합니까? 아니면 성취감 쪽을 부추깁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이 송파구가 원래 그런가요? 자, 우리 사회는요 열등감을 자극합니까? 아니면 자존감을 키워줍니까? 자, 우리 사회는요 행복 쪽이 강합니까? 불행 쪽이 강합니까? 자, 우리 사회는요 불안감 쪽일까요? 미래에 대한? 아니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요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감정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힘들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뭘 열심히 하면은 이게 믿는 게 아니라 저 자식이 저거 왜 갑자기 저러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고요. 이 오감 바꾸기를 한번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Don't ever let somebody tell you you can't do something. Not even me. All right? All right. You got a dream, you got to protect it. People can't do something themselves. They want to tell you you can't do it. You want something, go get it. Period. And he told me that he'd seen the dailies and that I was never going to make it in the business. We went and talked to the venture capitalists, and none of them would give us any money. One of them referred to me as a renegade from the human race. I had failed on an epic scale. An exceptionally short-lived marriage had imploded, and I was jobless, a lone parent, and as poor as it is possible to be in modern Britain without being homeless. You might never fail on the scale I did, but some failure in life is inevitable. It is impossible to live without failing at something, unless you live so cautiously that you might as well not have lived at all, in which case you fail by default. Please do not be cynical.
it doesn't lead anywhere. Nobody in life gets exactly what they thought they were going to get. But if you work really hard and you're kind, amazing things will happen. 모든 사람은 훌륭하고 모든 사람은 옳습니다. 자, 제가 뭐 아주 긴 영상은 아닌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다른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다른 감정을 좀 느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사회를 살다 보면은요, 아무 생각 없으면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죠.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내 삶을 힘들게 하거든요. 부모 역할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감정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죠. 뭔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아이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모 역할 잘하는 데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대치동에 가면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송파니까 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을걸요? 자, 정신과 진료 경험이 있는 강남구 학생 비율이 100명당 3.85명으로 강원도 양구에 4배입니다. 학원도 많지만 소아 청소년 정신과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죠.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수능 국영수 평균 2등급 이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어디죠? 강남구죠. 그렇지만 최저 최고 학교 간 편차가 가장 심한 곳도 어디다? 강남구입니다. 아이를 무리하게 끌고 가다 보면은요, 다수는 뭘까요? 소수는 따라가겠지만 다수는 나가 떨어지거든요. 서울수서경찰서는 자녀를 유명대학교의 특별전형이나 기부 입학전형으로 입학시켜주겠다고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모 씨를 구속했다. 이런 분들 만나면은요, 재테크할 때는 거의 신의 경지예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근데 아이 교육할 때 보면 완전 바보처럼 행동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 아시죠?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비정상적인 부모로 넘쳐나고 있는 게 대치동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반고 학업 중단자 현황을 보니까 강남구가 1등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죠. 제일 많은 게 강남구죠. 2등은 어딜까요? 서초구입니다. 3등은 어딜까요? 여기에요, 여기. 아세요? 4등은 어딘지 아세요? 목동에 있는 양천구입니다. 5등은 어딘지 아세요? 중계도 학원가가 있는 노원구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 부모가 욕심을 부려서 아이를 무리하게 끌고 가죠. 그럼 당연히 뭘까요? 못 따라가는 애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사교육 환경에서 아이에게 적절한 성장의 기회를 주는 건 부모가 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사교육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 나가는 부모들을 보면서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괜히 보면 두렵죠. 너무 치고 나가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게 그림자를 못 보고 빛만 보고, 제가 볼 때에는요, 특히 강남권에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만나보면 대부분의 경우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뭐냐, 공포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마치 열심히 아이를 업고 뛰는 대치동의 전투적인 부모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아이는 나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에 그 불안감은요,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겁먹은 거다. 여러분들 감정 잘 추스려야 됩니다.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이 아이하고 만나보면 길이 딱 있어요. 딱 보이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해요, 부모님들이. 왜? 겁먹은 부모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여러분들 자신도 한번 이번 기회에 잘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존경하는 다니엘 기버트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잘 보세요. 현재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상상하면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현재의 감정이 미래에 대한 상상을 지배해 내일은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이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다. 부모가 일단 겁을 먹고요. 정서적인 동요가 일어나면은요, 아이는 누구나 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주의하셔야 되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쓸 수도 있어요. 완전히 무기력과 불안, 좌절을 학습해버리면은요, 세상에 아무리 희망을 줘도 그 부모는 그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 말고요, 우리 두뇌에는요, 우리한테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긍정적 착각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요걸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착각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두뇌는 실제와 착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상이 의지보다 강하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의지보다 강하다.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요, 아이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결국 그 믿음에 아이가 따라오거든요. 따라오는데 도대체 뭘 믿고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말 그대로 아이 현존 모습 말고요, 정말 훌륭한 아이라는 아이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아이의 성공한 모습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아이를 바라볼 때 늘 뭘까요? 지금 엉망이지만 훌륭한 아이로 대합니다. 그게 아이를 훌륭하게 변화시키는 동력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감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기로에 선 대한민국 부모들. 뭐냐? 부모님들 만나보면은요, 제 말 꼭 기억하세요. 저 부모님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죠. 근데 그 감정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사회는 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거든요.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감정이 너무 강한데 거기에 충실하게 부모 역할을 해요.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100% 아이도 망가지고요. 그 부모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갈 수 없어요. 자, 최소한 여러분들이 감정을 조절하는 내 감정을 가지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잘 보세요. 어떤 심리학자가요, 이런 상황에서 물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컵에 담긴 무게를 물어봤습니다. 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그랬더니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컵에 물이 이 정도 담겨 있는데요, 이 컵을 1분 동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겠죠. 근데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10시간? 하루 종일.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걸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하죠? 시간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물을 갖다가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불안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그걸 들고 다니시죠? 마음속에. 맞나요? 힘드시죠? 이 감정 노동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의 감정 노동이 정말 극심하거든요. 왜? 이 불안과 걱정을 꿈속에서도 들고 있어요. 꿈속에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방법은 뭘까요? 그 불안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모 교육 다니고 정보 얻어 다니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책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그래갖고 딱 내린 결론을 가지고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냥 잡는 거죠. 방법은 뭘까요? 반드시 이 감정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감정 독립지대를 만드셔야 돼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바로 실천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자, 남편 출근하고 아이 학교 가면은요, 그 상태로 놔둔대요. 설거지 이런 거 안 하고. 그 상태로 놔두고 집에 있으면 이 독립이 안 되니까. 왜? 남편 사진 보면 또 화나고 애 또 방 보면 또 열받고 이러니까 무조건 같이 따라 나온대요. 같이. 노트북을 들고 따라 나온대요. 따라 나와서 인근에 카페를 간답니다. 거기서 30분에서 1시간을 보낸대요. 차분하게 자기 감정을 돌아보는 거죠. 어제 내가 왜 화를 냈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잘 다루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내 불 다 끄고요. 여러 가지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집에서도 가능해요. 일단 불을 끄면, 근데 비슷한 분위기는 잘 안 돼요. 불을 다 끄고요. 촛불 켜놓고요. 촛불 바라보면서 마주 앉으면 차분해지죠. 그렇게 해서라도요,
과잉 감정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 하루에 10분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부모 역할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어떤 분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소중한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좀 이따 강의 평가서를 나눠드리면 그 밑에 메일 주소를 좀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글도요, 제가 원문을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소중한 여러분 선배 학부모의 솔직한 시행착오 경험담이 있거든요. 책 같은 거 보면 뻥치는 거 아시죠? 방송도 그런 거 아시죠? 그거 잘 주의하셔야 되는데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큰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저와는 너무나 다른 제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 부모교육, 심리상담, 대화법, MBTI, 애니어그램 열심히 쫓아다니며 배우고 연습하고 꾸역꾸역 머리 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담았어야 할 것을 담지 못했다는 것을 5년 동안 방황하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겨우겨우 소통이 됐었죠. 근데 문제는 그 흐르던 시내 소통도 이제 끝나고 결코 건너지 못할 바다가 되어버려 있었습니다. 이 중간에 어떤 대목이 나올까요? 공감이란 두 글자. 그냥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느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 두 글자를 저는 너무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분은요, 뭐에 겁에 질렸냐면 이 수원에 사시는 분입니다. 대치동 부모들의 경제력에 일단 질렸어요. 나는 대신 경제력이 없으니까 내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아이를 잘 키우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분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점점 알면 알수록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만날 때 아이가 불편해지죠. 이 공감이 안 되죠. 부모 역할이 생각보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쉽더라고요. 정말 부모로서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잘하면 아이들은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정말 고마운데 엄마가 원하는 걸 열심히 안 하는 애는 없거든요. 근데 엄마가 뭘 자꾸 시켜.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시키는 걸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없어요, 또. 고민되는 대목이죠. 자, 두 번째 문제로 이제 감정 문제 좀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을 자꾸 쫓아가시면은요, 부모 역할 정말 큰일 납니다. 제발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왜? 정말 제가 많은 가정을 알고 있거든요. 무너진 가정. 공통점이 뭘까요? 그 부모는 자기 감정을 부모 사랑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근데 그 감정에 배우가 있거든요. 사회적 영향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은요, 아이한테 정말 악마 같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거죠.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이게 생각이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요, 이랬다, 저랬다 그럽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놀아. 이랬다가 또, 너 언제까지 놀 건데? 뭐 이랬다가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이 생각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게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핵심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들은 빛과 소리에 무지 민감하다죠. 촬영팀이 조심한다고 하긴 했는데 조명의 사각지들 발자국 소리까지 아무래도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일부 예술에서 첫 때문에 안 다치는 것을 좀 미안하다고. Mula karap tuli wala dari kang amane dada taine yang latang kuche dubun basai. Ganga chamadana. Ego ontu ke dada amra taine sorry. 네, 뭔가 차이를 좀 느끼셨죠? 네, 생긴 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탓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 때문이 아니야. 오늘이 많이 안 잡힌다는 거지. 강은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거든. 어머니가 주시는 만큼만 먹고 살는데 이게 우리의 오랜 생활 방식이라 걱정하지 마. 뭔가 믿음이 있죠. 자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의 어떤 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의 차이가 저는 매우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거든요. 이 차이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부모 역할과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차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얘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얘?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잘 이해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은 아이와 소통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소통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아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로 갑니다. 독일의 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 동기는 높으나 5학년, 6학년부터 학교 수업을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낀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심각하게 지금 저학년 내려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부모와 교사들은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다? 사춘기와 반항기에 두고 있죠.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 기저를 가한 게 동기저하의 근본 원인이다.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장난을 치면 용서가 될까 안 될까요? 용서가 되죠. 근데 애들이 크면서 우리가 태도를 바꾸죠. 똑바로 앉아야지. 너 이제 5학년인데 내년이면 중학생인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의 선택권을 부여했더니 아이들이 동기를 금방 회복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단체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하나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단원고 아이들을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특히 희생강된 학생들이 형제자매를 저희가 돌보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됐지만 결국 다 떠났어요. 지금은 저희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애들이 싫어해서. 간단한 거죠. 근데 저희는 아이들하고 잘 놀거든요. 왜? 저희는 아이들하고 다 물어보고 결정해요. 아이들하고. 근데 다른 전문가 그룹은요, 뭐 거창한 프로그램을 들고 갖고 애를 거다가 맞추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자, 스웨덴에 가면은요, 푸트르바크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학교 선생님들의 생각을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학습 방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방법과 접근법을 개발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아이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이다. 근데 문제는 그 아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게 정상이지만 잘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의 발달을 지속적으로 전이룬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속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얘는 영어를 잘하고요. 얘는 수학을 못합니다. 라는 생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얘는 영어가 빠른 편이고요. 얘는 수학이 느린 편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우열이 아니라 우리가 존중해줘야 될 배움의 속도 차이라고 보는 거죠. 교사의 반응이 어떻게 시작되지 학생의 요구가 결정할 것이다. 혁신학교에 제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는 혁신학교를 가보면은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감별법 알려드릴까요? 혁신학교 감별법. 무늬만 혁신학교와 진짜 혁신학교. 아침에요, 등교 시간에 교문 앞에 서서 학교를 향해서 오는 아이 표정을 보세요. 표정 속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빨라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학생의 요구가 그 학교에는 잘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싶죠? 맞지 않는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학생은요, 온라인 상담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여유가 없더라고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공부를 잘할 때와 못할 때의 차별 대우가 가장 심한 나라 대한민국. 맞습니까?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살다 보면은요,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지 않나요? 예. 왜, 좀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왜? 여러분들 하는 짓을 보니까 좀 의심스러워서 그런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 이런 거 아니고요. 얘가 목표가 생겼다. 이런 거 아니고요. 얘가 의지가 생겼다. 이런 거 아니고요. 얘가 공부 습관이 잡혔다. 이런 거 아니고요. 얘가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런 거 아닙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 있고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통해서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러면 뭘까요? 공부하고 왼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존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대목인데,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누군가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적일 때가 있죠. 그때 느끼는 감정이 있죠. 그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게 뭐다?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거 매우 치명적인 감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요. 일주일만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 우울증에 걸려요. 자, 근데 그때 중요한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런 아주 안 좋은 감정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자기 마음이 망가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게임이에요. 그게 인터넷이거든요.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제 말 이해 좀 되시죠?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기분이 안 좋죠? 그럼 어떡하죠? 뭔가 균형을 맞추려고 자극을 찾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요. 당연히 성적이 좋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왜? 일정 속도 이상이 요구되니까. 시험을 봤습니다.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속도가 안 나니까. 얘 잘못은 아니죠. 얘 특성이 그러니까. 자, 그때 이제 어떤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 성적으로 밥이 넘어가냐? 이러면 그 정도는 아이들이 버텨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가 의심을 해요, 걔를.
너 정말 열심히 한 거 맞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아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존감이 순간적으로 붕괴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그때요. 야, 너 열심히 한 거 맞지? 그럼 된 거거든? 노력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이미 성공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이, 그런 얘기를 들은 아이가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동기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동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떤 일 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런 아이가 있어요. 즐겁게 재밌게 공부합니다. 근데 관심이 많은 거죠.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 와, 다 빗나갔네?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 부모 역할을 잘 하시려면은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무슨 공부 습관,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이의 마음이거든요. 자, 분명히 이 아이는 즐겁게 재밌게 공부했지만 관심이 워낙 다양하니까 시험범위 안에 갇히지 않죠. 이것저것 막 봤지만 시험지에는 철저히 배신을 당한 거죠. 자, 그때 이제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있잖아. 시험을 우습게 알면 있잖아. 네 인생도 우스워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중해야지 왜 이렇게 산만하냐. 정신 상태가 문제다. 내가 너 성적은 내가 뭐라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네 태도가 지금 문제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는 순간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그 과정에서 좋은 감정을 느낄까요? 나쁜 감정을 느낄까요? 나쁜 감정을 느끼죠. 자, 근데 그 순간 중요한 겁니다. 그 순간에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재밌게 공부한 거 맞지? 너 즐겁게 공부한 거 맞지? 그럼 된 거거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즐겁게 재밌게 공부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은 아이가 계속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렸다, 갑자기 목표가 생겼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걸로 가보겠습니다. 감정 조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감정 조절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두뇌 발달에 관심 많으시죠? 두뇌 발달은요, 근육 발달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어떤 아이의 머릿속에는요, 그 아이의 감정과 행동 조절을 담당하는 두뇌 부위가 있습니다. 이게 튼튼해진 아이는 반듯한 아이가 되는 거고요. 이게 약해진 아이는 매우 충동적인 아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 요즘 많은 거 아시죠? 갑자기 집에 있는 가구 다 때려 부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그러면 방법만 알려드리면 되죠.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아이가 그 아이 머릿속에 있는 감정 조절용 두뇌 근육을 평소에 열심히 잘 쓸까?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 방법이 있죠. 방법은 DHA 우유가 아닙니다.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과정이 있죠.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공감을 얻는 과정에서 이 아이는 그 근육을 쓰는 겁니다. 자, 시험 공부 시작했어. 근데 정말 하기 싫은 거지. 미치겠다. 이런 감정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엄마한테 그런 감정을 표현하려고 딱 보는 순간 엄마 화이팅! 최선을 다할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순간에 충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안타깝게도요, 어떤 아이는 공부라는 걸 통해서 자존감을 키우고요. 어떤 아이는 무너졌죠. 어떤 아이는 동기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어떤 아이는 망가졌죠. 어떤 아이는 뭘까요? 충분히 부모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감정 조절 능력을 잘 길렀으니까 하기 싫은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뭘까요? 드디어 우리 아이가 정신을 차렸구나. 쟤는 언제 정신 차리지? 저걸 해병대 캠프로 확 보내버려? 해병대 캠프 갔다 오면 애들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는 거 달라집니다. 새까맣게 타갖고 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아이들 마음을 모르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들 속도라는 말이 있고요. 속도에 맞춰 두 번째는 관심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방법을 맞춰줘야지만 그때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고요. 일부러 부모 열받게 하려고 산만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맞는다. 뭐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는데요. 속도나 관심이나 방법의 개인적 선택을 허용하지 않아. 그럼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가 심각할까요? 아니면 획일적인 제도의 문제가 근본적인가요? 만약에 이 개인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맞죠? 왜?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알았어. 근데 어떻게 부모로서 그냥 놔둬? 때려서 또 고쳐야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싶은 게 있거든? 근데 적응하기가 어려워. 제도가 너무 획일적이니까. 이러면 우리 그 아이한테 야단치면 안 되죠.
너 언제 정신 차릴 건데 이러면 뭘까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너도 힘들겠다. 어? 위로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죠. 이 불리한 아이들 중에서요,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 그때부터 날더라고요. 근데 계속 너한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아이를 추궁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 어떤 책 광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나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다. 우월한 그룹에 속한다면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요,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두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고학년이 되면 꼭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은요, 내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대요.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조금 자극을 주기 위해서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만 아이들한테는요, 그게 심각한 인격 모독이자 인간 차별이라는 거죠.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은 그 마음, 여러분들 이번 수능에도 또 사건이 생겼죠. 모르세요? 수능 전날 부모와 아이가 아파트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거기서 뛰어내렸거든요. 그 부모는 어떤 심정일까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아이는 복수심밖에 없어요. 부모한테. 자기를 공부 좀 열심히 안 했다고, 성적 나쁘다고, 그동안 뭐 했냐고 다그치는 부모에 대해서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식 경쟁 교육에 불리한 아이들이 있다. 저는요, 우리나라 아이들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경쟁에 유리한 아이와 불리한 아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애들 없어요.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경쟁에 좀 유리한 아이죠. 그러면 공부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쉬우니까 잘 돼. 결과가 좋아. 그때부터 이 아이는 인생 살맛나죠. 특별 대접을 해주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근데 그런 아이 많지 않은 거 아시죠? 어떤 아이는 좀 불리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안 되죠. 결과가 안 좋아. 그때부터 얘를 가만 안 놔두죠. 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불리한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다. 불합리한 제도와 차별을 일삼는 문화의 횡포에 시달리다가 결국 부모마저 자기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망하고 좌절한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뭘까요? 포기, 반항, 아니면 중독이에요. 그러나 부모들은 여전히 경쟁을 포기할 수 없죠. 왜? 대안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제가 대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대안이 있거든요. 자, 가족관계를 망가지고 가정경제도 흔들린다. 가정의 행복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다. 자, 이 문제 중요하죠. 무엇이 문제이고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깊은 고민이 필요한 대목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자, 사진을 보니까요, 이게 발가락이 지금 돌아붙었습니다. 끔찍하죠. 이건 왜냐면 이 할머니가 전족을 어려서부터 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은요, 뼈에도 이상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전족이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나라 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니까요, 아이를 믿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아이를 믿지 못하면은요, 부모 역할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믿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도 나도 믿고 싶다, 제발, 진짜. 근데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부모들 생각과 마음에 전족이 씌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생각의 전족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를 제가 뒤에 말씀드리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전족에 갇혀 있는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아이를 낳았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한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지금도 그런 감정이 남아있다 그러면 전족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벗어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이것도 문제고요. 이것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러면 여러분들은요, 그건 아이와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전족에 갇혀서 아이를 대상으로 뭘까요? 부모가 장난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패 죽이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근데 그 부모가요, 제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손을 버쩍 드시는 거예요. 할 말 있는데요. 아, 저 지금 강의 아직 안 끝났거든요. 지금 꼭 해야 되겠대요. 해보시라고. 벌떡 일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티브 잡스이 나쁜 놈아!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순간적으로 대우각성이 일어났죠. 스마트폰 하는 아이가 폐 죽일 정도로 미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죠, 이거? 자, PC방을요, 애들이 운영합니까? 어른이 운영합니까? 어른이 운영하죠? 애들이 뭔 잘못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사고방식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
소통이 안 되죠. 소통이 안 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 잘못이 아닌데 아이한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학원 가다가 아이가요, 땡땡이를 치고 PC방을 갔습니다. 그 상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학원 누가 보냈죠? 엄마가 보냈죠. 가기 싫은데 가죠. 근데 PC방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자, 없으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또 친한 친구가 딱 들어가는 걸 봤어. 이럴 수 있죠. 생각은 뭘까요? 잠깐 따라갔다가 하는 거 보고 나와야지.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 게임의 마력. 확 끌어당기면 뭘까요? 순간 20, 30분 지나가죠. 시계 딱 보니까 에이 지금 가봐야 이러다가 뭘까요? 예, 땡땡이를 쳤습니다. 엄마한테 발각이 됐어요. 엄마 앞에 앉아있죠. 엄마가 뭐라 그러죠? 너 정말 나쁜 놈이다. 어떻게 너 그 돈 어떤 돈인지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거짓말까지 하고 너 진짜. 이게 근본적으로요. 부모와 아이 사이를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생각이 어느 쪽에 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요. 아이들 다 멀쩡하거든요. 제 말 믿으세요. 다 멀쩡해요. 근데 부모들은 절대 멀쩡한 아이를 안 보죠. 그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요. 아이가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의 문제가 더 근본적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해야 하는 것은요. 내 자식을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식이 얼마나 부조리한 구조 속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녀가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자녀가 처한 현실에 대해 마음 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녀와 이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소통해야지. 근데 저걸 어떻게 꼬셔서 공부를 시킬까? 절대 되지 않고요. 우리 아이도 공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싶어하는 아이인데 근데 참 여러 가지로 힘들구나. 애가 마음대로 안 돼서 인생 어렵구나. 이런 뭘까요? 처한 현실에 대해 마음 아파할 수 있으면은요. 그때부터 아이들은요. 여러분들과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를 자녀의 걸음의 동행자가 되고 진정한 자녀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런 힘겨운 싸움에 부모마저 자녀의 편이 아니라면 자녀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그때는 특별히 소통에 신경 쓰지 않아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는 여전히 삭막하고 부조리하겠지만 더 이상 그렇게 위압적이진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자, 이런 겁니다. 자녀가 얼마나 부조리의 공조 속에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면은요. 그때 뭘까요? 같은 편이 될 수 있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죠? 이게 되지 않으면 부모 역할 정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부모가요. 어깨 힘 빡 주고 있어요. 우리 큰애는요. 의대 다니고요. 둘째는요. 외고 다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요. 절대 그러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갈등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아이는요. 지금 맨날 놀고 저는 이뻐요 애가. 무슨 말일까요? 가족끼리는 서로 힘이 모여지는 게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하셔야죠. 그때 만약에 정말 우리 아이 지금 잘하고 있고요, 나도 노력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게 뭔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시면 안 돼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왜? 문제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찌됐거나 이게 좀 돼.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개인 책임주의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정말 뿌리가 깊거든요. 여기에 맞서가지고요. 가족끼리는 뭘까요? 믿음을 갖고 존중하는 게 기본적인 가족에 대한 예의다. 이 예의가 지켜지면은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잠시 제가 음악을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부탁해요. 침묵 속에서 제발 제 말에 꼭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땐 내가 당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아이들 생각하면 정말 매 순간 눈물이 납니다. 지금 제가 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 얘기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오롯이 이해하셔야지만 그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이렇게 마음이 파랗지 않습니다. 들어가 보면 다 상해 있거든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자, 요즘은 이제 위기학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위기의 본질이 뭐냐? 앞에 말씀드렸죠. 이 지구상에 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나와 진심을 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라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지금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거죠. 자, 제가 이제 이 개인 책임주의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은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이의 문제로 바뀌죠. 그럼 아이를 미워하게 돼 있죠. 믿을 수 없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부모들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좀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모의 교육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모의 평소 생각은 이렇습니다. 평범한 삶에 대한 믿음.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보통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특별한 모습에 대한 욕심이 있죠. 자, 이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핍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결핍이 욕구를 자극하고요, 잠재력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부모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아이를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자, 이 부모는요, 실패와 좌절,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보통 부모들은 어떻죠? 가급적 순탄하게 잘 크길 바라죠. 자, 이 부모는요, 어린 시절은 길수록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왜가 중요하죠. 그 시절 그때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부모도 뺏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조금이라도 일찍 철들길 바라죠. 자, 이 부모는요, 가르치지 않아야지만 스스로 터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죠.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자기소학습이라는 걸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의 이런 생각에 힘입어서. 근데 이런 부모가요, 아이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죠. 그렇게 되면 엄마 주도의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기 보시면 서울대 최연소 합격의 주인공 수홍입니다. 지금은 이제 유학을 갔어요. 이 친구는 일반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을 딴 유일한 학생입니다. 천재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뭐냐? 이 수홍이와 이 엄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건 뭘까요? 네 인생은 네 거고 나는 네가 필요한 걸 도와달라 그럴 때 조금씩밖에 안 도와줬어요. 아이가 자기 삶을 살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너 있잖아. 특별한 인생 안 살아도 돼. 너 자체가 훌륭하니까 평범하게 살아도 넌 잘 살 거라는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수홍이의 가장 든든한 삶의 원동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평범의 가치와 영향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요, 평소에 뭘 강조하느냐? 야, 너 훌륭하니까 그냥 살아도 돼, 너. 이것만큼 강력한 믿음이 없어요. 너 대학 잘 가야 되거든? 너 뭔가 너 끼를 발휘해야 되거든? 이 얘기는 뭘까요? 아이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밥은 먹으려고 한다. 강물은 지키지 않으면서 물은 마시려고 한다. 공기는 더럽히면서 숨은 쉬려고 한다. 제3터를 다 더럽혀놓고서 힐링을 하고자 한다. 자식을 학교라는 감옥에 쳐놓고서 훌륭하게 자라길 바란다. 뭔가 억지스럽긴 하지만은요, 우리한테 뭔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여기 강의하러 온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보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에는요, 관리 능력이 뛰어난 부모 주도와의 엘리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친구들이 다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 엘리트가 성공한 사람 맞습니까? 엄마가 많이 도와줬죠. 그러면 그 아이는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죠. 심신이 건강할까요? 병들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제주지검장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엘리트 많이 하는데요. 부모가 관리한 엘리트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단지 사회적 기준 내에 뭘까요? 엘리트일 뿐이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왜 부러워합니까? 자, 반대로요. 엄마가 안 도와주니까 자기 혼자 삶을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사회생활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잘 살거든요. 그리고 계속 기회가 오죠.
자, 이런 부모 주도의 엘리트를 만들려고 하다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시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들이 있죠. 노량진을 한번 가보세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예, 공무원 시험의 마지막 운명을 걸고 있는 그 많은 인간들 뭘까요? 그거. 걔들 직업도 못 가져요. 왜? 엄마가 눈높이 높여놔가지고요. 고생한다? 일한다? 이런 생각도 못해요. 얼마나 많습니까? 등골 브레이크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자, 저희 단체에서 만나는 애들은 애들이거든요. 가정이 없어. 그러니까 뭘까요? 지가 살 수밖에 없죠. 근데 매우 거칠어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럼 저희가 사랑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애들 잘 살더라고요, 다. 자,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부모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얘기 일찍 들을 걸 그랬습니다. 지금 진짜 후회 막심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정말. 제가 언제까지 얘를 챙겨줘야 되죠? 얘 병신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러워하십니까? 예. 언제까지 챙겨주시려고요? 예. 자, 이 부모들을 부러워하세요. 아이에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거든요. 내가 할 일이 있죠. 즐거운 나만의 일이 있죠.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아이를 만나니까 뭘까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죠. 내 삶이 없어. 너 때문이야. 우울하죠. 근데 걔는 내 맘대로 안 들어. 더 원망스럽죠. 예. 서로 원망하는 관계죠. 이 부모들이 지금요, 조용히 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야, 내가 애 잘못 키웠구나. 내가 정말 잘못된 방향을 갔구나.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눈물 흘리지 않아요. 다 잘난 체 하고 있어요. 숨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네. 자, 이 엘리트 만들려고 부모 돈 많이 쓰지 마시고요. 이거 저희한테 좀 기부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그 돈 가지고요. 저희가 아이들 훌륭하게 키울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주도적 삶의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가 공부 열심히 안 해갖고 전문대를 갔습니다. 아니면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요, 자기 삶은 내 거거든? 예, 누가 간섭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 강력한 동력이 있어서요, 이 아이는 결국 20대를 거치고 30대를 거치고 40대를 거치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부모가 빨리 승부를 보려고 엘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순간, 예, 관계는 왜곡되죠. 부모도 아이도 쉽지 않다. 정말 훌륭한 부모님의 얘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능을 보러 가기 전날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들아, 이번 시험 볼 때 내가 아는 것은 맞고 모르는 것은 틀리도록 해라. 헷갈리는 것을 어거지로 맞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비워도 넣어서 그것도 틀리도록 해라. 엄마의 얘기입니다. 너의 나오는 성적에 따라 대학은 저절로 정해질 것이다. 어느 대학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느 중학교인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어느 학교에 다니든 어느 직장에 다니든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어느 대학인지 학벌보다는 그가 얼마나 정직한지 어떤 인품을 가진 인물인지가 중요하고 그것이 그의 일생과 삶의 질과 행복을 좌우한다. 혹시 성적에 따라 전문대를 가거나 지방대를 가도 좋은 일이다.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하면 된다. 아들아, 너는 그런 사람들의 소위 엄마 주도 엘리트겠죠. 잠시 빛나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들은 끝이 좋지 않다. 그저 잠시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몸을 잠시 휘감다가 망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을 못 가도 괜찮다. 만약 그렇다면 군대를 가렴. 군대는 인생의 대학이다. 대학은 가되 군대는 안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대학을 못 가고도 성실하고 선량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훌륭하신 부모님이죠. 자, 이런 부모가 평범한 삶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평범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삶의 가치를 정말 뭘까요? 그거 무엇보다도 크게 강조하는 부모 밑에 성장한 아이들이 대부분 다 비범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힘으로 뭘까요?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존 본능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내 새끼가, 이거 어려운 말 아니고요. 대충유지 욕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 내 새끼가 그래도 나만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학벌이죠, 첫 번째는. 스카이 나와서 대기업 가면 못 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참 위태롭죠? 쉽지 않죠? 부자고도 심하고. 요게 좀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아이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부모가 나서가지고요. 부모 중심으로 그 아이 삶을 어떻게 지켜주려고 하는 순간 아이의 주도성은 사라지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너 평범하게 살아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 임마. 너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을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 다들 훌륭해집니다. 예. 今日も走り続ける。誰だってランナーだ。時計は止められない。時間は一方向にしか流れない。後戻りできないマラソンコースだ。ライバルと競い合いながら、時の流れという一本道を僕らは走り続ける。より早く、一歩でも前に、その先に未来があると信じて、必ずゴールはあると信じて。人生はマラソンだ。でも本当にそうか。人生ってそういうものか。違う。人生はマラソンじゃない。誰が決めたコースなんだよ。誰が決めたゴールなんだよ。どこを走ったっていい。どこへ向かったっていい。自分だけの道があるんだ。自分だけの道、そんなもんあるのか。わからない。僕らがまだ出会っていない世界はとてつもなく広い。そうだ、踏み出すんだ。悩んで悩んで最後まで走り抜くんだ。失敗してもいい、寄り道してもいい、誰かと比べなくていい。道は一つじゃない。ゴールは一つじゃない。それは人間の数だけあるんだ。全ての人生が素晴らしい。誰が人生をマラソンって言ったのは